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평창동 언덕. 위 철옹성처럼 서 있는 권성우. 권성우 회장의 저택은 계절의 색을 잃어버린 흑백 사진 같았다. 가을의 단풍조차 이 집의 회색빛 담벼락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했다. 오늘부터 이 집의 새로운 입주 가정부가 된 임지영은 택시에서 내려 거대한 철문을 올려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전직 아동 병동 간호사였던 그녀에게 이 정도의 위압감은 익숙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이 멋대로 뛰는 건 저택의 크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과거의 아픔을 잊고 오직 한 아이를 돌보는 일에만 몰두하기로 결심했다. 임지영 씨 되시죠?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칼같이 달인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임지영입니다. 박미자 집사입니다. 따라오세요. 박 집사는 짧은 소개와 함께 몸을 돌렸다. 지영은 서둘러 작은 캐리어를 끌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대리석이 깔린 현관은 발소리를 집어삼킬 듯 고요했고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찔렀다. 집안은 최고급 가구와 예술작품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이 집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박 집사가 복도를 걸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차갑게 울렸다. 첫째 회장님의 허락 없이는 지정된 구역 외에는 출입 금지. 둘째, 하윤 아가씨의 일과에 대해서는 제게 먼저 보고할 것. 셋째, 불필요한 질문과 사적인 대화는 금물입니다. 특히 사모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마세요. 사모님, 말씀이신가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묻자 박 집사가 획 돌아보며 그녀를 쏘아붙였다. 규칙 셋째, 벌써 잊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영은 입을 다물었다. 죽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금기시된 집, 그 사실만으로도 이 집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었다. 박 집사는 지영을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권하윤, 이 집의 8살짜리 작은 주인 아가씨의 방이었다. 문을 열자 동화 속 공주님의 방처럼 꾸며진 공간이 나타났다. 파스텔 톤의 벽지 하얀 캐노피가 달린 침대, 그리고 방 한쪽을 가득 채운 인형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아이의 흔적은 없었다. 모든 것이 전시품처럼 제자리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창가 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보는 작은 소녀 하윤이가 있었다. 8살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작고 마른 아이였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거의 빠진 머리는 하얀 니트 모자가 덮고 있었다. 지영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병동에서 보았던 수많은 아이들의 모습이 하윤이의 뒷모습 위로 겹쳐졌다. 아가씨, 새로 오신 분이야. 인사드려야지. 박 집사의 말에도 하윤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소리가 닿지 않는 유리벽 안에 갇힌 것처럼 아이는 자신의 세계에 침잠해 있었다. 지영이 천천히 다가갔다. 하윤아, 안녕. 나는 오늘부터 하윤이랑 같이 지낼 임지영 선생님이야. 그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때 하윤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지영은 순간 숨을 멈췄다. 아이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지영을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녀를 통과해 그 너머의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했다. 아이는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다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완벽한 무시였다. 박 집사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보시다시피 아가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곁에서 식사 챙기고 약 먹는 시간 지키고
잠자리 봐주는 게 임지영 씨가 할 일입니다. 다른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때였다. 현관 쪽에서 낮은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고 순식간에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 집사의 얼굴이 굳어지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회장님께서 일찍 들어오셨군. 잠시 후 40대 중반의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진성건설의 회장 권성우. 잘 다려진 수트와 날카로운 눈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 그는 방 안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냉정한 카리스마를 풍겼다. 그는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사람인가? 네, 회장님, 임지영입니다. 아동병동 경력이 있다고 들었어. 다른 건 필요 없어. 내 딸 입에 밥 넣어주고 제 시간에 약 먹이는 기계가 되면 돼. 할 수 있겠나? 네, 회장님. 기계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지영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딸을 돌볼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스케줄을 수행할 로봇을 원하고 있었다. 성우는 더 이상 지영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하윤이에게 다가갔다. 하윤아, 아빠 왔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어색한 온기가 감돌았다. 하윤이는 여전히 창밖만 볼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성우의 얼굴에 찰나의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이내 멈칫하고는 손을 거두었다. 그리고는 박 집사에게 말했다. 주치의인 백인호 원장님 곧 도착하실 거야. 아가씨, 저녁 식사 후에 약 투여 준비해둬.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미련 없이 방을 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저녁 식사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하윤이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았고 지영이 떠먹여주는 죽도 반 이상을 뱉어냈다. 박 집사는 뒤에서 지켜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식사 후 약속된 시간에 백인호 원장이 도착했다. 그는 TV에도 자주 나오는 유명한 소아암 권위자였다. 인자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는 사람을 금세 안심시켰다. 우리 하윤이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니? 백 원장의 질문에도 하윤이는 침묵했다. 그는 익숙하다는 듯 차트를 확인하고는 간호사에게 주사를 준비시켰다. 지영은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간호사가 하윤이의 앙상한 팔에 소독솜을 문지르고 주사바늘을 꽂을 때 아이의 작은 몸이 움찔 떨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영은 하윤이를 잠자리에 눕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 집사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지영은 하윤이의 잠옷 소매를 걷어주다가 무심코 팔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오늘 주사를 맞은 부위 주변으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작은 멍 자국이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 주변으로 오래된 듯한 노랗고 보랏빛이 섞인 여러 개의 작은 멍들이 옅게 퍼져 있었다. 간호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주사 자국이 아니었다. 반복적인 충격이나 혈관 문제 혹은 약물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일 때 나타나는 흔적이었다. 지영은 하윤이의 다른 쪽 팔도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그쪽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작은 폭력의 흔적처럼 멍 자국들이 희미하게 흩어져 있었다. 지영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 내렸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 침묵의 집에는 아이의 말없는 표정보다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밤새 옅게 남은 하윤이의 멍 자국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평범한 주사 자국이 아니라는 확신은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졌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박 집사의 감시 아래 그녀는 하윤이의 팔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 집의 아침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연극 무대 같았다. 7시, 기상 7시 30분, 식사 8시, 영양제 복용. 모든 것이 박 집사의 통제 아래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고요한 질서를 깨뜨린 것은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대문 앞에 멈춰선 검은색 세단이었다. 박 집사가 창밖을 내다보더니 평소의 굳은 표정을 풀고 이례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큰 사모님께서 오셨다. 다들 정신 차려. 큰 사모님은 권성우 회장의 장모이자 고인이 된 아내의 어머니인 오숙자 여사였다. 잠시 후 화려한 트위드 재킷과 진주 목걸이로 치장한 오 여사가 현관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만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가구라도 되는 듯 무시하고 거실로 향했다. 성구는 아직 출근 안 했겠지. 때마침 2층에서 내려오던 권성우 회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장모님, 어쩐 일로 미리 연락도 없이. 내 손녀 보러 오는데 사위 허락까지 받아야 하니. 오 여사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하윤이를 둘러보며 혀를 찼다. 애가 어째 갈수록 더 마르는 것 같구나. 내 딸이 살아있었으면 저렇게 두지는 않았을 텐데. 그 말은 정확히 권성우의 죄책감을 겨냥한 칼날이었다. 성우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오 여사는 지영을 향해 손짓했다. 거기 새로 온 사람 이리 와서 앉아봐. 지영이 다가가자 그녀는 지영의 이력서를 이미 다 훑어봤다는 듯 말했다. 아동병동 경력이 있다지 잘 됐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우리 하윤이 잘 먹이고 백 원장님 말씀 잘 따르기만 해. 알았어. 내 사모님. 특히 백인호 원장님 말이야. 오 여사는 백인호 원장이라는 이름을 거의 신의 이름처럼 발음했다. 그분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내 딸 마지막 가는 길도 그분이 지켜주셨고 지금 우리 하윤이 목숨을 붙들고 있는 것도 다 그분 덕분이라고. 그러니 그분 심기 거스르는 짓은 꿈에도 하지 마. 오 여사의 맹목적인 신뢰. 지영은 어젯밤 보았던 멍 자국들을 떠올리며 속으로 의심의 싹을 키웠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오후가 되자 백인호 원장이 왕진 가방을 들고 저택에 도착했다. 그는 오 여사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님 와 계셨군요. 우리 하윤이 보러 오셨습니까? 그럼요 원장님. 우리 하윤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만 믿습니다. 백 원장은 인자하게 웃으며 하윤이에게 다가갔다. 우리 공주님 오늘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그 순간 지영은 똑똑히 보았다. 백 원장이 다가오자 소파에 인형처럼 앉아있던 하윤이의 작은 어깨가 눈에 띄지 않게 움츠러들었다. 아이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하윤이는 자기도 모르게 지영의 옷자락을 미세하게 붙잡았다. 백 원장은 익숙하게 하윤이의 상태를 살폈다. 청진기를 아이의 등에 가져다 대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기도 했다. 그의 손길은 겉보기엔 더없이 전문적이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지영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아이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일방적인 절차로 보였다. 백 원장은 하윤이의 반응을 살피는 대신 오직 차트에 적힌 데이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오늘도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네요. 이럴 때일수록 영양 공급과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제가 처방한 특수 영양 주사 오늘도 한 대 맞고 가겠습니다. 백 원장이 간호사에게 눈짓하자 그녀는 익숙하게 주사기를 준비했다. 지영은 하윤이를 안아들고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다. 아이의 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하윤아 괜찮아. 잠깐이면 끝나.
지영이 속삭이는 동안 백 원장은 하윤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착하다 우리 하윤이. 아프지 않게 해줄게. 하지만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하윤이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그날 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지영은 지친 하윤이를 침대에 눕혀주고 있었다. 아이는 낮 동안의 긴장 때문인지 금방 잠이 들었다. 지영은 이불을 잘 덮어주고 방을 나서기 전 무심코 헝클어진 아이의 담요를 정리해주려 했다. 그녀는 하윤이의 등 뒤로 다가가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담요를 끌어올렸다. 그러다 그녀의 손이 하윤이의 작은 어깨에 살짝 닿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깊이 잠든 줄 알았던 하윤이의 몸이 경풍을 일으킨 듯 움찔했다. 그리고 잠결에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 아파, 만지지 마. 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은 허공에 멈춰 있었다. 엄마. 죽은 엄마를 부르는 잠꼬대.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 아파, 만지지 마. 그것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다.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편이었다. 오늘 오후 백 원장이 하윤이의 등을 청진기로 진찰하고 어깨를 쓰다듬던 모습이 지영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자신의 손이 닿았을 때 아이가 보인 본능적인 거부 반응.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지영의 심장이 경고음처럼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침묵은 단순히 병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 저 작은 몸 안에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끔찍한 비명이 갇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엄마, 아파, 만지지 마. 하윤이의 그 작은 잠꼬대는 밤새도록 지영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아이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부터 지영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가정부가 아니었다. 조용한 관찰자이자 비밀을 파헤치려는 탐정이었다. 그녀는 박 집사의 날카로운 감시를 피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하윤이가 약을 먹는 시간, 주사를 맞는 시간, 그 후 아이의 미세한 반응 변화까지.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 속 작은 수첩에 아무도 모르게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날짜, 시간, 약물 이름, 그리고 오후 3시 주사 후 30분간 미열 발생. 저녁 약 복용 후 눈에 띄게 기력이 저하됨과 같은 짧은 메모들이 쌓여갔다. 박 집사는 지영의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채했다. 그녀는 사사건건 지영의 행동을 감시하며 쏘아붙였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아가씨 상태는 백 원장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당신 같은 사람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아가씨를 돌보는 게 제 일입니다. 상태를 파악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박 집사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두 여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스파크가 튀었다. 결정적인 기회는 며칠 뒤에 찾아왔다. 권성우 회장은 지방 출장을 갔고 오숙자 여사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다. 박 집사마저 잠시 은행 업무를 보러 외출한 오후 거대한 저택에는 지영과 하윤 단둘만 남았다. 완벽한 기회였다. 지영은 곧장 하윤이의 방에 있는 약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백 원장이 처방한 수많은 약병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약병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항암제와 영양제였지만 유독 낯선 이름의 약병 몇 개가 눈에 띄었다. 라벨에는 알아보기 힘든 전문 용어와 함께 제조사 이름으로 세종바이오, 세종비오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영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약병의 라벨을 여러 각도에서 선명하게 촬영했다. 약의 성분표 용량 그리고
임상 시험용 의약품이라고 아주 작게 적힌 문구까지 놓치지 않았다. 사진을 다 찍고 약병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던 순간이었다.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영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외출했던 박 집사가 소리 없이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박 집사의 눈은 약장을 뒤지는 지영의 손과 그녀의 휴대폰을 번갈아 보며 의심으로 번뜩였다. 그 아가씨 약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간신히 변명을 쥐어짰다. 하지만 박 집사는 코웃음을 쳤다. 약 재고 확인은 내 일입니다. 임지영 씨가 할 일이 아니지. 휴대폰은 이리 줘봐요. 개인 물건입니다. 수상한 짓을 했으니 확인을 해봐야겠어. 회장님께 보고하기 전에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팽팽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감쌌다. 두 사람이 대치하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외출했던 오숙자 여사가 돌아온 것이었다. 박 집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지영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내며 한 발 물러섰다. 이번 한 번만 넘어가는 줄 알아요.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땐 그걸로 끝이야. 박 집사는 쌩하니 돌아서서 오 여사를 맞으러 나갔다. 지영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숨겼다. 하마터면 모든 것이 들통날 뻔했다. 그날 밤 지영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문을 잠그고 숨을 죽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낮에 찍은 사진들을 열어 아동병동에서 함께 일했던 가장 친한 동료 간호사에게 문자로 전송했다. 선배, 나 지영이야. 혹시 이 약들, 특히 세종바이오에서 나온 이 약에 대해 아는 거 있어? 8살 아이한테 처방된 건데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해서.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하지만 지영이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지영아, 너 지금 어디서 일하는 거야 이거? 이 약 말이야. 몇 년 전에 유럽에서 심각한 부작용 문제로 소아 사용 금지 처분받은 약이야. 간 손상이랑 신경계 교란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다고. 지금은 일부 성인 암 환자한테만 극도로 제한적으로, 그것도 임상시험 동의를 받고 쓰는 걸로 아는데 8살 아이한테 이걸 썼다고 말도 안 돼. 휴대폰이 지영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사용 금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과잉 처방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의료 과실이라니 어쩌면 그 이상의 범죄의 행위일지도 모른다. 백인호 원장의 인자한 미소와 오숙자 여사의 맹목적인 신뢰 뒤에 이토록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지영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저택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이제 그 침묵은 그녀에게 비명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어떻게든 이 사실을 권성우 회장에게 알려야만 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윤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출장에서 돌아온 권성우 회장은 평소보다 더 냉랭했다. 수십억짜리 프로젝트가 틀어지기라도 한 듯 그의 얼굴에는 날카로운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지영은 그에게 말을 걸 타이밍을 몇 번이나 놓쳤다.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에 파묻힌 그에게 다가갈 틈이 보이지 않았다. 소아 사용 금지 약물. 그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망치처럼 울렸다. 하윤이가 약을 삼킬 때마다 지영은 독약을 먹이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영은 하윤이를 재운 뒤 굳은 결심을 하고 1층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기 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친구의 문자 메시지와 약물 관련 해외 기사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권성우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보았다. 무슨 일이지? 잠시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윤 아가씨에 관한 중요한 일입니다. 하윤이라는 이름에 성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과 벽을 가득 채운 책들. 방 안에서는 위스키와 종이 냄새가 섞여났다. 용건만 간단히 해. 지영은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회장님, 혹시 하윤 아가씨가 복용하는 약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백 원장님이 처방하는 약이다. 내가 알아야 할 건 그게 전부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이 약을 봐주십시오. 지영은 세종바이오 약병 사진과 친구의 문자 메시지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 약은 몇 년 전 유럽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소아 사용이 금지된 약물입니다. 간과 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지영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눈이 빠르게 정보를 훑어내렸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나타난 것은 충격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불신이었다. 이런 인터넷 쪼가리들을 믿으라는 건가? 당신 지금 백 원장님을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아가씨, 몸에 나타나는 멍 자국들도 그렇고 아이가 보이는 이상 반응들도 모두 이 약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님, 제발 닥쳐. 성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뭔데 감히 내 딸의 치료에 대해 왈가왈부해. 당신은 그냥 돈 받고 일하는 간호사 나부랭이야. 주제를 알아야지. 그의 목소리는 서재를 쩌렁쩌렁 울렸다.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다. 때마침 저택에 들렀던 오숙자 여사가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들어온 것이었다. 지금 무슨 소란들이냐? 오 여사는 지영의 손에 들린 휴대폰과 굳어있는 성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박 집사 역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장모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구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지영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사모님 아가씨가 먹는 약에 문제가 있습니다. 백 원장님이 아이에게 사용이 금지된 위험한 약을 쓰고 계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오 여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라고? 이 여자가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구나. 네가 감히 누굴 모함하는 게야. 모함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고작 인터넷 쪼가리들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를 것이 감히 우리 집안의 은인인 백 원장님을. 오 여사가 이성을 잃고 지영에게 달려들었다. 짝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지영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왼쪽 뺨이 불에 댄 듯 타올랐다. 오숙자 여사가 온 힘을 실어 그녀의 뺨을 후려친 것이었다. 천박한 것, 돈 몇 푼 더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냐, 아니면 어느 병원에서 보낸 첩자야. 지영은 순간적인 충격과 고통에 귀가 멍했다. 뺨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모욕감이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시끄러워. 당장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성우, 넌 뭐 하고 있어?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지 않고. 권성우는 싸늘한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지영에 대한 동정심 대신 분란을 일으킨 자에 대한 짜증만이 가득했다. 그에게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지긋지긋한 소란을 끝내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휴. 모두의 시선이 문가로 향했다. 잠에서 깬 하윤이가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문틈으로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으로 어른들의 싸움을 보다 갑자기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하윤아, 지영이 가장 먼저 아이의 상태를 알아차렸다. 하윤이의 눈이 허공을 향해 뒤집히고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가벼운 발작 증세였다. 아가씨, 박 집사가 비명을 질렀다. 그제야
권성우와 오숙자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성우는 본능적으로 딸에게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하윤이는 그의 품에서 가늘게 떨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백 원장, 당장 백 원장님께 전화해, 빨리. 오 여사가 소리쳤다. 지영은 불타는 뺨을 붙잡고 쓰러진 하윤이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아이의 발작이 그녀의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비극적인 증거가 되어버렸다. 권성우는 떨고 있는 딸을 안은 채 처음으로 지영을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는 더 이상 분노와 짜증만이 아니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믿음에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하윤이의 가벼운 발작 소동은 백인호 원장의 방문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는 한밤중에 호출해도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도착해 아이에게 안정제를 투여하고는 익숙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증상입니다. 아이의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작은 자극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백 원장은 넌지시 지영을 쏘아보며 말했다.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오숙자 여사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지영을 향해 독을 뿜었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 하윤이가 저 꼴이 된 거라고 성우 당장 저 여자를 내쫓아. 하지만 권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곤히 잠든 딸의 얼굴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영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모함처럼 들렸지만 자신의 눈앞에서 경련을 일으키던 딸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소란의 시작에 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날 성우는 지영을 해고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는 지영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은 박 집사를 통해 전달했다. 저택 안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영은 뺨에 남은 옅은 손자국보다 자신을 둘러싼 불신의 벽에 더 큰 고통을 느꼈다.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권성우는 남몰래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실의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백인호 원장에 대하여 알아봐 병원 평판 동료 의사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최근 연구 활동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와. 단 누구도 눈치채서는 안 돼. 그는 여전히 백 원장을 신뢰했다. 수년간 자신의 아내와 딸을 돌봐준 의사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제국을 건설한 냉철한 사업가이기도 했다. 그는 불확실성을 가장 혐오했다. 지영이 던진 작은 의심의 돌멩이는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파문을 일으켰고 그는 그 파문의 근원을 직접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며칠 후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깨끗했다. 회장님, 백인호 원장은 국내 소암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 중 한 명입니다. 학술 활동도 활발하고 재단 기부도 많이 하는 등 사회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입니다. 세종바이오와는 몇 년 전 신약개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전부이고 그 외에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성우의 미간이 펴졌다. 그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나 그 여자 지영의 망상이었을 뿐이다. 그는 괜한 의심으로 수년간의 신뢰를 저버릴 뻔한 자신을 자책했다. 그날 오후 백 원장이 정기 왕진을 위해 저택을 찾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성우는 그를 자신의 서재로 청했다. 원장님, 지난밤에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별 말씀을요, 회장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을요. 백 원장은 소파에 앉아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회장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저 가정부 말입니다.
그는 마치 큰 비밀을 털어놓듯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알아보니 이전에 근무하던 아동병동에서 의료사고에 연루되어 그만뒀다고 합니다. 자신의 과실로 아이를 잃은 트라우마 때문에 종종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군요. 아마 회장님 댁 아가씨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투영하고 과도한 집착과 망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정서 안정을 위해서라도 저런 사람은 곁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백 원장의 말은 성우의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깨끗하게 씻어내는 듯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지영의 행동은 전문가를 향한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여자의 망상이었던 것이다. 그는 지영을 동정하기는커녕 그런 여자를 자신의 딸 곁에 두었다는 사실에 불쾌감마저 느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 서재에서 나온 백 원장은 복도를 지나가다 하윤이 방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지영과 마주쳤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오직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헛수고야.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여긴 당신이 낄 자리가 아니니 얌전히 있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그러지 않으면 병원에서처럼 또다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으니. 지영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 삼아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 순간 지영은 깨달았다. 자신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 권성우 회장은 이미 저 악마의 편에 섰고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자신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오히려 백 원장의 협박은 그녀의 마음에 꺼지지 않을 불을 지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는지. 지영은 주먹을 굳게 쥐었다. 불신의 벽은 생각보다 더 높고 단단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떤 단단한 벽이라도 계속해서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균열을 만들어낼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백인호 원장의 교묘한 이간질은 효과적이었다. 권성우는 임지영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더 이상 저 불안정한 여자가 자신의 딸 곁에서 망상을 퍼뜨리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박 집사를 통해 지영에게 통보했다. 오늘 오후까지 짐 싸서 나가. 회장님 명령이야. 박 집사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숙자 여사 역시 전화를 통해 진작에 그랬어야지. 아주 잘 생각했다라며 흡족해했다. 지영은 담담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막상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잠들어 있는 하윤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심장이 저렸다. 미안해 아가. 내가 더 힘이 없어서 미안해. 지영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묵묵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 몇 개와 낡은 책 몇 권. 그녀의 단출한 캐리어는 금방 채워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윤의 방으로 향했다.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백 원장이 처방한 약 때문인지 하윤이는 낮 시간 대부분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잠으로 보냈다. 지영은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잠든 아이의 헬쑥한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때 하윤이의 작은 손가락이 움찔하더니 잠결에 지영의 소매 끝을 약하게 붙잡았다. 지영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아이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오후가 되자 박 집사는 마치 사형 집행관처럼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시간 다 됐어.
어서 나와. 지영은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섰다. 1층으로 내려가자 거실 소파에는 권성우와 오숙자 여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지영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그녀가 이 집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을 확인하려 했다. 지영은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가지마. 아주 작은 거의 공기 같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 2층 계단을 향했다. 잠에서 깬 하윤이가 위태롭게 계단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다. 아이는 잠옷바람이었고 늘 쓰던 모자도 없이 민머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하윤이는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지영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아이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절박함이 가득했다. 하윤아. 지영이 멈춰서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하윤이는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아이는 지영에게 달려와 그녀의 허리를 잇는 힘껏 끌어안았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줄을 붙잡듯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또렷한 문장이 터져 나왔다. 엄마 가지마, 나 버리지마.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침묵의 둑을 무너뜨리는 절규였다. 거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권성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오숙자 여사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박 집사 역시 경악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엄마. 지영은 자신을 끌어안은 작은 몸의 떨림을 느끼며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이를 마주 안았다. 하윤이는 지영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기처럼 흐느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토해내는 듯한 울음이었다. 아가씨가 저 여자를 엄마라고. 오숙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자신의 죽은 딸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질투와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이게 다 저 여자가 애를 홀린 거야. 요망한 것 어서 떼어내지 못해. 오 여사가 소리치며 지영에게 다가오려던 순간이었다. 그만하십시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막아세웠다. 권성우였다. 그는 천천히 지영과 하윤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몇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딸의 마음을 고작 몇 주밖에 되지 않은 저 여자가 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의사의 전문적인 치료도 아버지인 자신의 노력도 그 어떤 것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었다. 하윤이는 여전히 지영에게 매달려 울고 있었다. 아이는 아버지인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순간 권성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심지어 혈연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것. 딸의 진심이었다. 성우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지영을 향해 몸을 돌려 자신을 노려보는 장모님을 등지고 섰다. 마치 그녀로부터 지영을 지키려는 듯한 자세였다. 이 사람은 여기 있을 겁니다. 성우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녀는 여기 머무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윤이에 관한 모든 것은 제가 직접 결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향한 선언이자 이 집의 모든 질서를 뒤엎는 선전포고였다. 그는 마침내 딸의 침묵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의 불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다. 권성우의 폭탄 선언 이후 저택의 권력 구도는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었다. 오숙자 여사는 격분하여 내 딸이 낳은 손녀를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에게 맡기겠다는 거냐.
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권성구는 하윤이를 정말 위한다면 당분간은 오지 말아달라 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오 여사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고는 저택을 떠났다. 절대적인 아군이었던 박 집사 역시 하루아침에 입지가 흔들렸다. 그녀는 지영을 마주칠 때마다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대놓고 그녀를 핍박하지는 못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영과 권성우의 관계였다. 그는 더 이상 지영을 고용인이나 기계로 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뢰하는 파트너가 된 것도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성구는 자신의 판단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지영은 그의 마음이 언제 돌아설지 몰라 늘 불안했다. 그들은 오직 권하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은 불안정한 동맹 관계였다. 그날 밤 성우는 지영을 서재로 불렀다. 그는 딱딱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하윤이가 왜 당신을 따르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서 할 수 없. 노정아. 하지만 내 딸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건 알겠다. 그러니 솔직하게 말해. 당신이 의심하는 것, 알고 있는 것 전부 다 지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정보를 털어놓았다. 작은 수첩에 기록된 하윤의 이상 반응들, 세종바이오의 약병 사진, 그리고 유럽에서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친구의 메시지까지. 성우는 말없이 모든 것을 듣고 그녀가 내민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은 포커페이스처럼 감정의 변화가 없었지만 책상을 잡은 그의 손등에 힘줄이 붉어져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한참 만에 그가 말했다. 이건 정황 증거일 뿐 백 원장이 의도적으로 하윤이를 해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순 없어. 오히려 당신의 과거 병력 때문에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고.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다. 백 원장은 이미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역으로 공격당할 수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가 필요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그날 이후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성우는 자신의 막강한 정보망과 자금력을 동원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에 소속된 자신의 오랜 친구인 변호사에게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했다. 또한 보안업체를 고용해 저택 곳곳에 초소형 CCTV를 설치했다. 백 원장의 왕진 모습, 간호사의 투약 과정 등 하윤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녹화하기 위해서였다. 지영의 역할은 내부 정보원이었다. 그녀는 하윤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며 아이의 상태 변화를 매일 선구에게 보고했다. 그녀는 아이가 더 이상 억지로 약을 먹지 않도록 죽이나 주스에 약을 몰래 타서 먹이는 등 눈속임을 해야 했다. 그럴 때마다 지영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하윤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들은 서로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지영은 권성구가 단순히 냉혈한 사업가가 아니라 딸을 사랑하지만 표현 방법이 서툴렀던 외로운 아버지였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한 번은 지영이 밤늦게까지 하윤의 방을 지키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는 것을 느꼈다. 실눈을 떠보니 성구가 무심한 표정으로 담요를 덮어주고는 조용히 방을 나가고 있었다. 성우 역시 지영이 백 원장의 말처럼 불안정한 망상 환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CCTV를 통해 지영이 잠든 하윤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 아이가 싫어하는 약을 먹이기 위해 이거 먹으면 우리 하윤이 그림 더 예쁘게 그릴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야 라며 아이의 눈높이에서 다정하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조금씩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우의 비서로부터
결정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몇 년 전 백인호 원장을 상대로 의료 소송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취하한 가족을 찾았습니다. 피해 아동의 증상이 하윤 아가씨와 매우 유사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입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다. 성구와 지영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 처음으로 동맹으로서의 굳건한 신뢰가 어렸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지영이 말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엄마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혹시 마음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는 마. 그들의 어색했던 동맹은 이제 공동의 적을 향해 칼을 겨누는 전우회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이 상대해야 할 적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교활한 존재라는 것을. 지영과 성우의 반격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쫓는 짐승 백인호 원장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후각이 발달한 존재였다. 권성구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그는 괴물이 궁지에 몰렸을 때 그렇듯 그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방역해왔다. 그 시작은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올라오른 짧은 기사 하나였다. 단독, J건설 권성우 회장. 죽은 아내 잊고 어린 가정부와 수상한 밀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는 익명의 제보자 A씨의 말을 빌려 권성우 회장이 최근 고용한 젊은 가정부에게 완전히 빠져 있으며 이 가정부가 아이를 볼모로 집안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기사에는 파파라치가 찍은 듯한 지영과 성구가 서재에서 밤늦게 함께 나오는 사진까지 교묘하게 편집되어 첨부되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재벌 회장과 가정부의 신데렐라 스토리라는 가십성 제목을 단 기사들이 쏟아졌고 곧이어 지영의 신상이 털리기 시작했다. 백 원장이 흘린 정보는 정확히 먹혀들었다. J건설 가정부 과거 의료사고로 정신병력이 있어 충격. 아이를 이용해 재벌가 입성 노리는 위험한 여성. 악의적인 헤드라인들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지영은 하루아침에 희대의 악녀, 정신병자, 꽃뱀이 되어 있었다. 권성우 회장 역시 아내의 무덤에 흙도 마르기 전에 어린 여자와 노란한 부도덕한 재벌로 낙인 찍혔다. 이게 다 무슨... 성우는 사무실에서 기사들을 확인하며 분노에 찬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것은 명백한 언론 플레이였다. 백인호가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덮기 위해 돈으로 언론을 사서 진흙탕 싸움을 만든 것이었다. 저택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벌했다. 박 집사는 대놓고 지영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꼴 좋다고 비웃었고 직원들은 그녀를 피해 다니기 급급했다. 무엇보다 지영을 힘들게 한 것은 오숙자 여사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신문지를 들고 아침부터 저택에 쳐들어와 지영의 얼굴에 신문지를 집어던지며 악을 썼다. 이 천하의 쌍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 딸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 내 손녀까지 이용해서 이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고 들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날 저녁 저택의 식탁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식탁에 앉은 사람은 성구와 지영, 그리고 하윤이뿐이었지만 그들 주위에는 수많은 악플과 비난의 화살들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둘러싸여 있었다. 지영은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러운 오물이라도 된 것 같았다. 그때였다. 하윤이가 작은 손으로 지영의 손을 톡톡 건드렸다. 선생님, 왜 밥 안 먹어? 하윤이처럼 밥 잘 먹어야 튼튼해지는데.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세상의 모든 비난 속에서도 오직 하윤이만이 그녀를 향해 순수한 걱정을 보내고 있었다. 지영은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식사가 끝나고 성구는 지영을 서재로 불렀다. 지영은 그가 자신에게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묻고 결국 해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의 앞에 섰다. 성우는 위스키 잔을 들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는 말 태어나서 거의 해본 적 없는데 오늘은 해야겠군. 네. 당신을 끌어들여서 미안하다고. 내 딸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당신에게 이런 끔찍한 상처를 주게 될 줄은 몰랐어. 그는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지영을 향한 진심 어린 미안함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저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신문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지영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딴 쓰레기들에 당신이 상처받을 필요 없어.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당신을 믿어. 아니, 당신을 믿는 내 딸을 믿어. 그 순간 지영은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 차가운 저택 안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성구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지금부터 제2건설의 모든 법무팀과 홍보팀을 동원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모든 언론사와 악플러들 단 한 놈도 빠짐없이 전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그리고 백인호 원장과 세종바이오 그 뒤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샅샅이 파헤쳐.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이건 이제 내 딸의 문제가 아니라 제2건설의 명예가 걸린 전쟁이야. 전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지영을 바라보았다. 폭풍이 몰려올 거야. 견딜 수 있겠어. 지영은 눈물을 닦고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윤이 곁에만 있게 해주신다면 지옥이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마주선 두 사람은 더 이상 어색한 동맹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에 맞서 함께 싸우기로 맹세한 완벽한 전우가 되어 있었다. 권성구가 선포한 전쟁은 전면전이었다. 제2건설의 법무팀은 무섭게 움직였다. 악의적인 기사를 썼던 언론사들은 줄줄이 소송 경고장을 받았고 익명성에 숨어있던 악플러들은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상대 역시 만만치 않았다. 백인호 원장과 세종바이오의 뒤에는 거대한 자본과 정관계 로비 세력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며 방역했고 진실 공방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갔다. 이 싸움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과거의 피해자 가족이었다. 지영과 성우의 변호사는 수소문 끝에 몇 년 전 백 원장을 고소하려다 포기했던 가족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지영은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성구가 붙여준 수행 비서와 함께 그들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문전박대였다. 문을 열고 나온 아이 엄마는 지영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질색하며 문을 닫으려 했다. 돌아가세요. 우린 할 말 없습니다. 사모님, 제발요. 저도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 겁니다. 지영이 절박하게 매달렸지만 여자의 눈빛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기나 해요. 우리 아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협박까지 받았어요. 돈으로도 법으로도 저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제발 우리 가족 그냥 내버려 두세요. 쾅문은 무정하게 닫혔다. 문 너머로 아이 엄마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영은 닫힌 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차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택 현관에 들어섰을 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오숙자 여사의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이었다. 그녀는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던 맹수처럼 거실에 앉아 있다가 지영을 보자마자 일어섰다. 꼴 좋구나. 온 동네 망신은 다 시키고 다니더니 결국 빈손이야. 내가 뭐라고 했니?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됐어. 내 딸이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다. 오 여사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식탁 위에 있던 커다란 유리그릇을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갓 담근 시뻘건 김치가 가득 담겨 있었다. 내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더러운 꼴이 됐으니 네가 이 오물이라도 뒤집었어야 속이 시원하겠다. 순간 오 여사는 그릇을 기울여 김치 국물과 건더기를 지영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촥 시큼하고 매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김치 국물이 지영의 머리와 얼굴 하얀 블라우스를 순식간에 적셨다. 배추 잎사귀가 그녀의 머리카락과 뺨에 흉측하게 달라붙었다. 몸열감과 충격에 지영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김치 국물과 뒤섞였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때 외출해서 돌아온 권성구가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하며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성우 잘 왔다. 이 여자 좀 봐라. 네가 싸고 도니까 이제 아주 기어오르지 않니? 오 여사가 소리쳤지만 권성우의 눈에는 장모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김치범벅이 된 채 울고 있는 지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 절망에 찬 눈빛 뺨을 타고 흐르는 붉은 국물. 그 모든 것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벗었다. 그리고는 지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듯 코트를 덮어주었다. 김치 냄새와 그녀의 눈물이 그의 하얀 셔츠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장모님, 그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차갑고 낮았다. 제 집에서 제 사람에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제 사람이라는 말에 오 여사와 박 집사, 그리고 지영 자신조차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뭐 제 사람 성우, 너 정말 이 여자한테 미쳤구나. 미친 건 장모님입니다. 성구가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다. 진실이 뭔지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람을 짓밟고 모욕하는 거. 그게 미친 짓이 아니고 뭡니까? 하윤이가 아픈 게 누구 때문인데 평생을 믿어온 의사라는 작자에게 속아서 딸 자식을 사지로 내몬 게 누군데 장모님은 하윤이를 볼 자격도 이 집에 발을 들일 자격도 없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권성우는 지영의 어깨를 감싼 채 그녀를 부축하며 2층으로 향했다. 그의 단호한 뒷모습에 오 여사는 충격으로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성우는 지영을 욕실 앞으로 데려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뜨거운 물을 틀고 깨끗한 수건과 자신의 옷장에서 꺼낸 가장 부드러운 스웨터를 건넸다. 씻고 나와. 그의 목소리에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서 그녀는 소리 죽여 울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대신 분노해주고 자신의 상처를 감싸준 한 남자로 인해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따뜻한 눈물이었다. 잠시 후 지영이 그의 스웨터를 입고 나왔을 때 성우는 여전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성구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나도 사과해야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아직 그녀의 머리카락에 붙어있던 작은 고춧가루 하나를 조심스럽게 떼어주었다.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 그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 지영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동맹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보호 본능 사이에서 그들의 감정은 이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치 사건 이후 저택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정막이 흘렀다. 오숙자 여사는 충격으로 발길을 끊었고 권성우는 집안의 모든 고용인들을 새로 바꾸었다. 박 집사 역시 조용히 해고 통보를 받고 짐을 쌌다. 그녀가 떠나던 날 지영은 처음으로 박 집사의 눈에서 증오가 아닌 깊은 혼란과 후회의 빛을 보았다. 어쩌면 그녀 역시 맹목적인 믿음의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몰랐다. 권성우와 임지영 사이의 기류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이제 그들의 대화에는 딱딱한 사무적인 용무 외에 서로의 하루를 묻는 소소한 안부와 서툰 위로가 섞여들기 시작했다. 성구는 지영이 지쳐 보일 때면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내밀었고, 지영은 성우가 밤샘으로 붉어진 눈을 비빌 때면 조용히 두통약을 챙겨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아군이자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의 상황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백인호와 세종바이오 측은 막강한 법무팀을 동원해 모든 의혹을 교묘하게 부인했고, 제2건설이 제기한 소송은 지지부진한 서류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피해자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려던 계획도 실패로 돌아갔다. 시간은 백옥 원장의 편인 것처럼 보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여론에 밀려 권성우와 지영이 무고한 의사를 모함한 파렴치한으로 몰리게 될 판이었다. 절망감이 안개처럼 두 사람을 짓누르던 어느 날 밤이었다. 거의 포기 상태로 서류 더미를 뒤적이던 권성우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그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권성우 회장님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잔뜩 겁에 질린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려는 듯 목소리는 잔뜩 억눌려 있었다.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 세종바이오 연구소에서 일했던 연구원입니다. 성구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옆에 있던 지영 역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선구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계속 말씀해 보시죠. 회장님이 지금 백인호 원장과 싸우고 계시다는 거 기사로 봤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목숨 걸고 전화드리는 겁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자신은 세종바이오가 개발한 신약 SB27의 임상시험팀 소속이었으며 백인호 원장이 자신의 환자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자행해왔다는 것이었다. 하윤 역시 그 비밀스러운 실험의 대상자 중 한 명이었다. SB27은 원래 성인용으로 개발된 항암제입니다. 소에게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백 원장은 연구 실적에 눈이 멀어 임상을 강행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신경계 이상 반응 발작 증세, 전부 다 그 약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백 원장과 회사는 그걸 전부 폐기하고 조작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성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제가 폐기 직전에 일부 데이터와 실험 일지를 빼돌렸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성구와 지영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신원은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들이 제가 연락한 걸 알면 저는 물론이고 제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증인으로 나설 용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왜 전화를 하신 겁니까? 이 증거라도 회장님께 넘겨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자료들이 세상에 알려져야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죽어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 잠깐만요. 남자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지영이 다급하게 외쳤다. 선생님, 저도 한때 간호사였습니다. 제 눈앞에서 아이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죄책감이 어떤 건지 저도 압니다. 평생 그 짐을 지고 사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아이들을 구하시겠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잠시 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밤 12시 한강시민공원 제3주차장 제1구석으로 오십시오. 혼자 오셔야 합니다. 뚝. 전화는 끊겼다. 성구와 지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것은 어쩌면 백 원장 측이 파놓은 함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위험해. 당신 혼자 보낼 수는 없어. 성구가 말했다. 아니요. 제가 가야 합니다. 지영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 사람은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회장님이 가시면 그는 겁을 먹고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제가 가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용기 앞에 성우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는 대신 자신의 비서팀과 경호팀을 총동원해 지영이 모르게 멀리서 그녀를 보호하고 모든 상황을 녹화할 준비를 시켰다. 마지막 방역을 위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 목소리가 정말로 희망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 주느냐 하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밤 약속 장소인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은 짙은 어둠과 적막에 잠겨 있었다. 지영은 홀로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약속한 12시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권성우 역시 다른 차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지영의 모습을 지켜보며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정각 12시 한 남자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주차장 구석으로 다가왔다. 내부 고발자였다. 지영이 차에서 내리자 그는 잔뜩 경계하며 주변을 살폈다. 정말 혼자 오신 겁니까? 내 약속은 지켰습니다. 자료는 가져오셨나요? 남자는 품 안에서 두툼한 USB 하나를 꺼내 건넸다. 여기 SB27회 조작전 임상 데이터 원본과 백 원장과 세종바이오 간의 검은 거래가 담긴 녹취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그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여러 대의 검은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건장한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그들을 포위했다. 함정이었다. 백 원장이 내부 고발자를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 USB 이리 내놔. 남자 하나가 지영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보다 빠른 것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권성우의 경호원들이었다. 순식간에 주차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시간을 버는 사이 성구는 차를 몰아 지영과 내부 고발자를 태우고 필사적으로 현장을 빠져나왔다. USB는 안전했다. 이제 모든 패는 손안에 들어왔다. 남은 것은 이 패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뜨리느냐 하는 것이었다. 백 원장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때, 그래서 추락했을 때 가장 아플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터뜨릴 겁니다. 권성우의 눈이 번뜩였다. 그가 선택한 무대는 바로 이틀 뒤에 열리는 한국 의료인의 밤 자선갈라 행사였다. 백인호 원장은 그 행사에서 올해의 의료인 대상을 수상할 예정이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이는 그에게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자리였다.
갈라 행사의 밤,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백인호 원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권성우와 임지영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연회장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다. 지영은 긴장으로 손이 차가웠고 성우는 그런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들의 곁에는 모든 것을 각오한 듯 굳은 표정의 내부 고발자도 함께였다. 마침내 시상식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백인호 원장의 이름을 호명했다. 2025년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자랑스러운 올해의 의료인 대상. 수상자는 한국아동병원의 백인호 원장님이십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와 함께 백인호 원장은 가장 인자하고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고 그는 트로피를 받아든 채 수상 소감을 시작했다. 이 영광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 천사들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장내가 술렁였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겁에 질린 채 경련을 일으키는 한 아이의 영상이었다. 하윤이었다. 이것은 세종바이오의 신약 SB27을 투여받은 8세 아동의 실제 부작용 영상입니다. 권성우의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성구와 지영, 그리고 내부 고발자가 무대 반대편에 서 있었다. 백 원장은 트로피를 든 채 사색이 되어 굳어 있었다. 스크린에는 내부 고발자가 넘긴 임상 데이터 원본이 펼쳐졌다. 조작된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가 나란히 비교되며 아이들에게 나타난 끔찍한 부작용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백인호 원장, 당신이 어린 천사들이라고 부른 아이들에게 당신은 유럽에서 사용 금지된 실험용 약물을 불법으로 투여했습니다. 당신은 의사가 아니라 돈에 눈이 먼 살인마야. 장내는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스크린에는 백오 원장과 세종바이오 임원이 은밀한 거래를 하는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다. 아이들 몇 명만 희생하면 우린 수천억을 벌 수 있습니다, 원장님. 뒷감당은 확실히 할 수 있겠어. 꼬리 잡히면 끝장이야. 걱정 마십시오. 어차피 저소득층 아이들입니다. 죽어나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추악한 대화가 끝나자 연회장 한쪽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이 살인자 같은 놈.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하객석에 앉아있던 오숙자 여사였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충격과 죄책감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손녀를 사지로 내몬 것도 결국 자신이 은인이라 믿었던 저 악마 때문이라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오 여사는 옆 테이블에 있던 와인 서비스 카트로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그리고는 붉은 와인이 가득 담긴 와인 잔들이 놓인 쟁반을 통째로 들고 무대를 향해 돌진했다. 내 딸 살려내, 내 손녀 인생 물어내, 이 악마야. 그녀는 울부짖으며 쟁반 위에 붉은 와인 전부를 백인호의 하얀 의사 가운과 얼굴에 뿌려버렸다. 촥 붉은 와인은 마치 피처럼 그의 온몸을 적셨다. 트로피가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그것은 한때 존경받던 명예 밍이의 완벽한 몰락을 알리는 피처럼 붉고 처절한 피날레였다. 의료인의 밤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뉴스의 한 면은 피처럼 붉은 와인을 뒤집어 쓴 백인호 원장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검찰은 즉시 특별 수사팀을 꾸렸고 백 원장과 세종바이오 관계자들은 그날 밤 바로 긴급 체포되었다.
제2건설과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강력해서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 아동들의 사례가 드러났고 추악한 진실의 전모가 밝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몇 달 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었다. 백인호는 의사 면허 박탈과 함께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거대 제약회사 세종바이오 역시 천문학적인 벌금과 함께 공중분해되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결국 실현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평창동 저택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1년 후 가을, 한때 흑백 사진처럼 무채색이었던 저택의 정원은 이제 울긋불긋한 가을빛으로 따스하게 물들어 있었다. 정원 한가운데 노인 이젤 앞에서 9살이 된 하윤이는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항암 치료는 끝났고 아이의 머리에는 어느새 까맣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제법 자라 있었다. 더 이상 모자는 필요 없었다. 아이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캔버스 위에 펼쳐지는 세상처럼 하윤이의 표정 역시 밝고 다채로워졌다. 엄마, 이것 좀 봐.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기고 있어. 하윤이가 뒤를 돌아보며 해맑게 웃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따뜻한 스웨터를 입은 지영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어느새 엄마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로 바뀌어 있었다. 부엌 창문 너머로는 서툰 솜씨로 사과를 깎고 있는 오숙자 여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금은 조용히 저택에 머물며 손녀를 돌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었다. 그녀는 지영에게 수없이 용서를 구했고 지영은 그런 그녀를 묵묵히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상처는 남았지만 시간과 용서는 그 상처 위에 새살을 돋게 했다. 어디 보자, 우리 딸 그림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권성구가 정원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얼음장 같은 냉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딸과 지영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가을 햇살처럼 따스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지영의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들의 손가락에는 어느새 같은 디자인의 반지가 소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까운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한때는 어색한 동맹이었던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성우는 하윤이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이야, 이건 거의 피카소 수준인데 나중에 아빠 회사 건물 로비에 걸어야겠다. 에이, 아빠는 맨날 과장만 하고. 하윤이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때 집사가 다가와 작은 우편물 하나를 지영에게 건넸다. 법원에서 온 등기였다. 지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성구와 눈을 맞춘 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판사의 직인이 찍힌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다. 입양 허가 결정문. 사건 본인 권하윤의 양친으로 임지영을 허가한다.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한 가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였다. 지영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하윤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하윤아, 내 딸, 고마워. 엄마한테 와줘서. 성우 역시 다가와 두 사람을 자신의 넓은 품으로 함께 안았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정원 위로 길게 하나로 겹쳐졌다. 한때 침묵과 불신으로 가득 찼던 거대한 저택은 이제 한 아이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적이었다. 폭풍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듯 보였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남겨주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사람들. 그들은 마침내 고통스러운 과거를 딛고 눈부신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